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하루 사이에 복습은 많이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안에서도 저런 용기가 필요하죠? 자,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분은. 의사표시, 몇 페이지? 어디 할 차례예요?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거. 그죠? 에이, 참. 제가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아시죠? 복습을 했으면 어디 하는지 알고 복습을 안 했으면 모르거든요. 제가 어디 할 차례입니까? 그러고 물어보고 눈을 다 봐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오늘은. 자, 의사표시 해석이죠. 지난 시간에 살짝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의사표시 해석은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이다. 머릿속에 있는 의사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걸 표시라고 한다. 이 의사는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로 이렇게 나눠진다.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럼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거는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했죠. 내심적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법률행위 해석하는 걸 자연적 해석,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법률행위 해석하는 걸 뭐라 그랬죠? 법으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해서 이걸 규범적 해석이다라고 하는데,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을 했는데 두 사람의 의사가 서로 충돌해서 갭이 있다. 그럼 서로 멱살 잡고 이러고 싸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럼 판사가 제3자 시각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해 주는 걸 보충적 해석이다. 그럼 이 보충적 해석은요, 한번 우리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고 갈게요. 보충적 해석은 어떤 법률 행위를 보충적 해석을 해야 될까요? 모든 법률 행위 다 보충적 해석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특정한 몇 개만 보충적 해석해야 될까요? 잘 생각이 안 되면 보충적 해석은 누가 판단하는 거라 그랬죠? 판사가, 제3자 시각에서 판사가. 그럼 둘이 분쟁 생기면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어떤 문제든지 괜히 뭐 친구들 동원하거나 폭력배 동원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항상 무슨 문제든지 최종적으로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서 해결받기. 그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충적 해석은 모든 법률 행위가 다 보충적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법률 행위를 하든지 분쟁이, 사단법인 설립 행위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단으로 패싸움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워요. 아직도 법원 가야 된다는 얘기가? 가기 싫어서 그래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도 단독행위 하다가 상대방하고 이해관계 어떤 충돌이 생겼는데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으로 눌러?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에 가야 되죠. 그래, 모든 법률행위는 다 보충적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법률행위든지 어떤 활동을 하든지 활동을 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가장 좋은 게 합의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 다 보충적 해석이 가능한데, 보충적 해석이 가장 큰 역할을 발생시키는 건 뭐냐? 계약인 거죠.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데서도 좀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 법률행위 중에서 90% 이상이 뭐라 그랬어요?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충적 해석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것이 어딜까요? 왜 계약일까요? 제일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충적 해석이, 이건 사실은 학문적으로든지 뭐 어떤 이론적으로 얘기할 것도 아닌데 한마디 그냥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보충적 해석이 가장 크게 효력이 발생하는 영역은 뭐다? 계약 쪽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 계약이 제일 많으니까. 법률행위의 90% 이상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한 얘기도 아닌 거고요. 자연적 해석은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라고 그랬죠. 이거는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대. 가족법상 법률행위 하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 표시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당사자가 진짜 혼인할 마음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혼인할 마음 없이 평생 그냥 싫은데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분이 돈이 많은가요? 이거부터 물어보는데 물론 이제 정신력이 또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신분행위는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런데 거래 안전이 중시되는 재산행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규범적 해석, 표시한 대로 해석해줘야 거래 안전이 도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하면서 잘못 썼다는 거죠. 제가 법률 행위하면서 잘못 썼어요. 상대방은 그걸 믿었다. 근데 상대방은 잘못 쓴 건지 몰랐다. 그럼 당연히 상대방이 믿은 대로 효과가 발생해야지. 미안해 그러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재산법률 행위 할 때는 미안해라고 끝내려면 미안한 만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시한 대로 법률 행위 효력을 발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거래 안전과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재산 행위 중에서도 거래 안전 내지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렇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표의자만 있잖아요. 상대방은 없다.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주머니에 있는 휴지인 줄 알고 이렇게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날아가더라죠. 휴지는 여기 그대로 남아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했으니까 아휴 저거 못 줍겠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동작 빠르게 가서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잡아야 됩니까? 두 번째죠. 떨어지기 전에 잡아야 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 혼자 했어요. 혼자 했고 내가 취소한다. 철회한다라고 해서 손해보는 상대방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길 가다가 초딩이 주술라고 맘먹었는데 못 주웠다. 상실감 느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예, 하지만 그걸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몇 개 있죠? 4개죠. 뭐라고 했죠? 암기? 그렇죠. 유죄포 이렇게 했죠. 좋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법률 행위도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거래하면서 1,000만 원짜리 거래하면서 둘이 매매합니다. 이거 동그라미 너무 많다, 그죠? 예, 둘이 매매하면서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하나를 덜 그렸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1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실제 가격은 얼마야? 1,000만 원. 근데 동그라미 그린댄다. 동그라미 쓰면서 하나를 빼먹었다 그런 얘기죠. 그럼 표시는 이렇게 됐네요. 원래 의도했던 가격은 이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거래하면서 사전에 견적서가 왔다 갔다 했네. 사전에 견적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물건의 가격이 1,000만 원이라는 걸 매수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당일날 와서 100만 원에 썼다라고 해서 물건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진짜 가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가격대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처음 왔는데 처음 와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뭐 예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좋겠는데 또 왜 저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쁘던데 중고차 같은 거나 이런 거 사러 가거나 저기 저 동대문 같은데 뭐 사러 가면 계산기 갖고 오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지가 100만 원 쳐가지고 100만 원을 샀단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1,000만 원에 거래가 된다. 그럼 이거 거래 한 잔 해치는 거야. 손님 부를 때는 100만 원 불러놓고 들어가고 물건 사갖고 전부 포장까지 다 했는데 계산하려고 했더니 1,000만 원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고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처음부터 이게 본래 가격이 얼마였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10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표시한 대로. 그죠? 근데 그런 근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즉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도 한동안 안 나왔거든요. 한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제 타이밍상 여러분 시험에 나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표시는 표시만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법률행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표시. 지금 이따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으로 보세요. 자, 갑하고 을이 두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A, B라고 하는 두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번인 거예요.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갑도 을한테 이걸 제시했고 을도 가서 눈으로 본 건 A를 봤어요. 그래서 합의했습니다. 계약했다, 합의했다. 계약이 합의예요. 합의, 약속, 이걸 계약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했다 또는 합의했다, 약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합의란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요? 계약을 했다. 합의는 A 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죠. 그런데 둘 다 지번의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B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B 토지라고.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뭐라고 쓴 거예요? 표시는 B라고 쓴 거죠.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어떻게 됐을까요? B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겠죠.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그럼 을이 뭘 인도받았을까요? 이걸 인도받았을까? 이걸 인도받았을까? 이걸 인도받죠. 자기가 눈으로 본 게 이거야. 이거고 이걸 사기로 약속을 했고 지금 여기 들어가 앉아서 내 땅은 B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뭔데요? 인도받은 것도 A고 계약도 A에다 했다니까. 그런데 계약서에만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가 B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계약서 내용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B에 대해서 매매 계약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B에 대해서 매매 계약 한 적 없는데 표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효죠. 계약은 한 적은 없는데 쓰길 잘못 썼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뭐 집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배달시키는데 물건 배달하면서 거기다 잘못 썼다는 거야, 주소를. 101동 102호인데 102동 101호로 주소를 잘못 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고쳐야 되죠. 가볍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법률 행위. A로 써야 되는데 B를 잘못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고쳐야죠. 잘못된 건 바로 된 걸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효입니다. 그럼 등기도 뭡니까? 무효죠. 그런데 문제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등기 안 했잖아요. 이 매매계약은 완전히 뭐죠? 유효입니다. 유효기 때문에 얘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B는 산 적도 없는데 B에 대해서는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고 A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점유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받아서 사용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A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 갑은 B에 대해서 이거 무효등기잖아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겠죠. 무효니까 무효등기 말소하고 나에게 등기 반환해라. 서로 간에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이 법률행위의 효력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완전히 유효죠. 이 법률행위 완전히 유효입니다. 아, 여기 써놨네. 언제 썼지 이거? 완전히 유효고 여기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유효해요. 글씨만 잘못 썼을 뿐이야. 그럼 잘못 쓴 글씨는 어떻게 바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착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없다예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야.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 지우고 이렇게 써야지. 합의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착오도 없어요. 취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오 내지는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A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재산상 법률행위는
규범적 해석에 의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표시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여기는 판례 조금 보시고 여기는 신상RO 그랬죠? 신상RO 그 다음에 O 표시 무해의 원칙 요 표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하나 보기를 하고 자 우리 책으로 한번 가시죠. 자 209페이지에 거기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이다 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 글씨 2번에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다. 그 두 번째 줄에 의사표시 의미 내용에 관한 진위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고 잘못된 법률행위 해석은 상고사유가 된다는 얘기는 재판이 이루어지면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대법원까지 간다 그런 얘기죠. 상고사유가 된다. 자 해석 방법이요.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나누어서 자연적 해석 그 옆에다가 신상RO 이렇게 써놓으셨죠? 신상RO 이렇게 써놓습니다. 신상RO. 그래 신이 뭐였어요? 신분행위. 상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R은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O는 O 표시 무해의 원칙. 되셨죠? 신상RO.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필요한 것만 볼게요. 자연적 해석에 적용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보이시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유유제포 다 나왔네 여기죠? 얘네들은 뭐 한다고요?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그래서 거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만 줄치면 되는 거예요. 뒤에 것도 줄칠 필요 없어. 그건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예, 자신은 가질 필요 있어요. 밑에 이제 적용 사례 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자 우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를 나타내는 거 지금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예도 한번 볼게요. 판례 가지고 이제 예를 드는데 갑하고 을이 요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임대차를 하고 있어요. 임대차 하는데 을이 임차인으로 와서 자기 이름으로 임대차를 하는 게 아니라 명의는 병명의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갑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을인데 왜 병을 임차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느냐. 지금 둘이 합의하고 있죠. 근데 임차인은 누구라고 쓰고 있어요? 병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을이 병은 내 동생인데 병이 빚이 좀 많아서 지 이름으로 임대차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채권자들이 와서 뺏어갈까 봐 제 이름으로 지금 다시요. 을이 지금 임대차 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름은 누구요? 병 이름이다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을이 제가 어디하고 소송 중이라 제 이름으로 임대차 하게 되면 이 채권자들이 와서 이것도 압류할까 봐 동생 이름을 잠깐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누구 이름 썼다는 얘기예요? 병 이름 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는 제가 사용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이 병명의로 임대차 계약은 썼지만 실제로는 누가 쓸 거다? 을이 쓸 거다. 그리고 사정을 얘기했더니 갑이 아이고 그거 꼭 이겨야 되겠다 야. 알았어 열심히 하고 우리 부자 돼서 나가자 라고 합의했다는 거예요. 둘이 합의했죠. 합의했으면 임대인은 누구요? 임차인은 을이지. 합의한 대로. 표시는 뭐라고 했든 쌍방이 합의한 대로 효과 발생해야 되잖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진 않았죠. 이게 의도한 대로. 이게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인 거죠. 또 이럴 수는 있어요. 갑이 아니 왜 병 이름으로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을이 제가요 병 누나인데 병 이 녀석한테는 돈만 주면은 가서 게임기를 사고 오락을 하고 술 먹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갖고 내가 임대차 하러 왔지만 실제 임차인은 누굽니다? 병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쓴 사람은 을이지만 계약서에 표시된 사람은 병이고 사용수익도 누가 한대요? 병이 한대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야? 아이고 참 동생 때문에 속 좀 썩겠다. 누나가 고생이 많다. 알았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는 을이 썼지만 명의도 병명의로 돼 있고 사용수익도 병이 하겠다고 합의했죠. 그럼 임대인 누굽니까? 갑이지. 또 갑자기 임대인이 언제 병이 돼? 임대인은 갑이죠. 임차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이 돼야지.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표시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쌍방이 뭐라고 합의했느냐. 그리고 그 합의한 내용을 상호간에 알고 있다.
그럼 표시가 잘못됐어도 항상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제 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할 거 있어요. 지금 아직 하나만 얘기한 거, 반만 얘기한 거예요. 자, 어떤 합의 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작성된 명의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과 서로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호간에 합의가 있었나 없었나. 상호간에 합의가 있었으면 계약서 이름을 누구로 썼든 관계없이 합의한 대로 당사자가 결정이 돼야 되죠. 지금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합의가 없었으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합의가 없었으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당사자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일명 날판이라고 그러니까 날판. 날판이 뭐예요? 날로 먹은 판례. 공부 안 한 거야. 판사들이. 왜냐하면 보세요. 둘이 합의했으면 합의한 대로, 합의가 없었으면 그럼 누가 당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분쟁을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데 합의했으면 합의한 대로 이건 분쟁이 안 생기잖아. 합의했으니까. 합의가 없었으면 이제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때는 뭐래요? 합리적으로. 합의했으면 어떻게? 합의한 대로. 합의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그걸 판사가 얘기할 겁니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그냥 법무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걸 판사가 얘기할 건 아니죠.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번에 한번 볼게요. 갑이 병하고 법률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뭐라는 거죠? 야, 내가 바쁘니까 을 보낼게. 을. 그랬더니 병도 그렇게 바빠? 그래, 을이 온다고? 몇 시에 올 건데? 몇 시에 을한테 보낼게. 얘하고 해. 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을한테 야, 나 대신 가서 병하고 좀 계약을 좀 체결해 갖고 와라. 그러면서 대리권은 수여하지 않은 거예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고 가갖고 병 좀 만나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가가지고 대리권도 없이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계약을 체결해 버린 거죠. 나중에 갑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아, 나는 을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어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긴 대리관계로 표시가 됐죠. 그럼 여긴 무권 대리 아닙니까?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 했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법률행위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대리행위 할 때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대리권 없이 했죠. 그럼 이거 무효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둘이 무슨 합의를 했어? 내가 못 가고 누구 보낸다고요? 을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병도 뭐라 그랬어요? 그럼 을이 오겠구나라고 상호간에 합의가 있었잖아요.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지. 그러면 을이 왔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쌍방이 합의했으니까. 즉 표시는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심적 효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우리 밑에 210페이지에 적용 사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일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당사자 결정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핵심이 그거예요. 그거 줄쳐보세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그럼 뭐라고 표시했든지 일치한 대로 당사자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 밑에 있는 판례는 아직 판례 줄치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판례는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 일 다 얘기한 거예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서로 일치한 경우는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뭐 나올까요? 합리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적용 사례 두 번째,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내가 대리인 보낼게 라고, 그래 그럼 대리인 보내라고 했는데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과 상대방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왜? 미리 합의가 돼 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되셨나요? 그 두 개 좀 잘 보시고 밑에 있는 1번 판례, 행위자가 타인 명의로 법률행위 했을 때 그거 나오죠? 거기는 지금 그 긴 내용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앞에다가 합의했으면 합의한 대로, 합의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합의한 대로, 합의무 합리적으로. 그 얘기, 그게.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에 있는 니은이 2번 판례겠죠?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 자, 기억은 줄 안 쳐도 돼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표의자가 잘못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올바르게 인식한 경우에, 그러니까 합의는 제대로 됐는데 표시만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의도했던 대로 법률 효과 발생해서 표의자에게는 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니은 줄칩니다. 다. 법률행위 당사자 쌍방이 특정한 거래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자, 특정한 거래를 합의 줄칩니다. 특정한 거래를 하기로 합의. 그게 지금 합의는 뭐예요? 뭐? 여기 A에 대해서 합의했다죠? 그럼 밑줄 쳐놓고 거기다가 A 이렇게 써놔서요. 합의했으나, 그 다음에 표시를 잘못했다. 표시를 잘못하여 거기도 줄칩니다. 그럼 뭐라고 표시했을까요? B 그래야 되죠. 제대로 맞춰서 처음으로 맞췄죠 오늘? B로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전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A에 보시면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표시 여부 불문하고 줄칩니다. 그 법률 행위는 당사자 쌍방이 실제 의도했던 대로 성립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거 줄쳐야 되죠. 그럼 법률 효과가 어떻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A로 발생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실제 의리산 건 A다 그 얘기죠. 예. 이 경우 줄칩니다. 이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합의한 대로 합의 내용에 따라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합의 내용이 지금 표시는 B로 되어 있지만 합의 내용은 A 아닙니까?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C도 이미 표시한 대로 줄쳐요. 그거 다 이미 표시한 대로 급부가 완료돼서 상대방에게 권리가 이전 등기됐다. 그 얘기는 B로 이전 등기됐다 그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 이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기라면 그 등기는 원인 없이 격려되어 무효인 등기다. 그래서 양도 이는 양수인 명의의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계속 줄치고 있는 거죠. D도 줄칩니다. 양수인은 최초 의도했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서 이전 등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표 요거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요거 그릴 줄 알면 다 해석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은 주로 뭐죠? 재산행위죠. 재산행위에 대해서 규범적 해석을 하는데,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여기다 대고 한다라고 하는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땐 자연적 해석한다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판례 내용을 좀 분석하는 게 좋아요. 한 장 넘겨보시면요. 규범적 해석에 그 판례가 지금 6개 나와 있죠. 그 6개 중에서 자,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권리금 언제 주고받죠? 아파트 임대차 하면서 권리금 주고받나요? 상가 같은 거 임대차 할 때는 권리금을 주고받죠. 자, 상가 임대차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여기서 영업활동하면서 만들어놨던 거래선, 명성, 그 다음에 내부 시설, 이런 것들을 네가 승계받으면서 나에게 그에 대한 권리금을 좀 다오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원래 집주인인 임대인이 여기에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개입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임대인이 임차인끼리 임대차가 승계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개입을 해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다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권리금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이, 밑에 내용 안 읽고 머릿속으로 상상 먼저 하고 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말을 유도하는데,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그걸 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혹시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나고 나갈 때 임대인이 야, 내가 권리금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한 거냐,
아니면 니네들끼리 임대차 승계될 때 그 권리금 받는 걸 묵인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규범적 해석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엔 표시한 대로 권리금이 있다는 걸 인정만 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권리금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려면 권리금을 책임지겠음이라고 썼으면 권리금 책임져야 되죠. 근데 여기는 인정만 한다고 했죠. 이 이야기는 임대차가 승계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해 줘야 돼요. 그럼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방해해서 받지 못하게 했다. 그럼 그거는 손해배상해 줘야 되죠. 그때는 권리금을 임대인이 책임지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차 승계되는 과정에서 구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인 소유자가 직접 주겠다, 그런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 권리금을 책임지겠음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임대인이 임대차 줄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단서 조항에 권리금의 기재 없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했답니다. 그럼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겠다고 약정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까지.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항상 그거 가지고 문제 내는 겁니다. 내면.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도 또 상가예요. 한번 상가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상가 임대차 하면서 그 임대차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사용 수익 중에 임차인의 과실로 상가에서 불이 나서 소실됐다. 그럼 그건 당연히 임차인이 책임져야 되죠. 그죠? 자, 건물 자체의 하자라든지 임대인이 완벽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그건 임대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인 제공한 자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분명치 않은 경우,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때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임대인 그거 별로 기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뭐라고 썼냐면 모든 경우의 화재를 임차인이 책임지겠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다고요? 모든 경우의 화재를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했다. 그럼 거기에 모든이 앞에 들어가 있잖아. 모든이. 그 모든이란 얘기는 어떤 형태의 화재든 임차인이 책임지겠다. 그게 모든 아닙니까? 표시한 그대로 해석해 줘야 되겠죠. 그럼 불가항력으로 생긴 화재도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임차인이 책임지겠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재는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아무도 원인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부담의 법률에 들어가서 임대인이 그걸 해결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건 임의규정이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이런 문구를 하나 집어넣었다? 그럼 불가항력인 화재도 누가 책임져야 된다? 임차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해되시죠 지금?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판례에 두 번째 줄에요.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손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 이 모든 경우의 화재에는 불가항력의 경우까지 포함한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판례도 또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이 인수 합병되면서 아니면 또 뭔가 누구하고 거래하면서 구체적으로 요거는 내가 며칠까지, 요거는 내가 며칠까지, 요거는 내가 며칠까지 얼마 이자 얼마 붙여서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날 약정한 금액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표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줘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대. 최대한 노력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죠? 그래? 정치하세요 그분? 그쵸? 저 300인의 쓰레기통 저기 가면은 여의도 쪽에 가면 그 쓰레기통 300명 모아놓는 쓰레기통 있죠. 그쪽에서 맨날 들리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건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거야? 상황이 되면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상황이 되면 해보겠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소장님 나가셔갖고 제일 많이 써야 되는 얘기가 이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그날 책임져야 되고 책임 안 지면 바로 손해배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모든 관리 직원들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듣는 사람 얼마나 좋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장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장님 나가시면 이 말을 많이 써야 돼요. 손바닥에 적어 갖고 다녀야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3번에 이제 기업을 인수하면서 그런 건 필요 없고 첫 번째 줄 맨 뒤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문구를 쓴 경우에 썼어요. 문구를 부기한 예우 약정의 경우 거기까지 당사자가 그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 의미는 그것을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사실상 이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까지만 줄쳐놓을게요. 그렇죠? 요거는 일단 쉬는 시간에 바로 손바닥에 적어야 되죠. 예. 아예 나중에 태투를 하고 다녀야 돼. 이렇게 그 상황 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요 5번으로 한번 갈게요. 5번. 더 받을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표시한 경우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요? 탕감한 것으로 보겠다. 자, 100만 원 받을 거 있는 애가 50만 원짜리 50만 원만 받아요. 50만 원만 받으면 영수증 얼마짜리 써줘야 돼요? 50만 원짜리 써줘야 되죠. 그런데 총완결이라고 써줬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안 받겠다는 뜻이죠? 네. 뭐라고 써준 거냐면 자, 오늘 50만 원 주고 다음 주에 50만 원 준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50만 원 주니까 영수증에 이게 50만 원 써주고 다음번에 와서 또 50만 원 또 써주고 에이 귀찮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영수증을 총완결이라고 써줄 테니까 그냥 이걸 그냥 해결하자. 그 뒷얘기는 내일 다음 주에 50만 원 꼭 줘. 그리고 거기다가 부기를 해야 되는데 영수증에 뭐라고 썼어요? 총완결 이렇게 써준 거예요. 얼마만 받았는데요? 50만 원. 다음 주에 50만 원 또 받으러 오기 귀찮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총완결 해줬죠. 그럼 제가 혹시 영수증을 써줬으면 제 마음속은 다음 주에 50만 원 받는 거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써준 거거든. 또 쓰기 귀찮으니까.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거 50만 원 줬는데 총완결 해줬네. 그럼 다음 주에 줄 생각 해야 하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이 된 거죠. 소송이 됐더니 판사가 보고 총완결이잖아. 아니요. 그 뜻은요. 오늘 50만 원 받고요. 다음 주에 50만 원 받을 때 영수증 한 장으로 처리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채무자는 뭐라는 거죠? 아니 50만 원 드리고 다음 주에 50만 원 드린다고 했더니 인상 빡 쓰면서 그냥 에이 그냥 이렇게 처리하자. 그리고 총완결이라고 써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럴까? 갚지 마 그랬을까? 갚아 그랬을까요? 갚지 말라고 총완결이면 나머지는 탕감한 걸로 총완결이 그런 뜻 아닙니까? 표시한 대로 나머지는 탕감한 것으로 해석해 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 이 판례는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판례인데 이 6번 판례. 지금 우리 4번 판례만 안 했어요. 예. 6번 이 판례는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자, 그 우리 왜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이 이제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됐는데 그 다가구 주택에 6가구 정도가 이렇게 살았는데 6가구 중에서 2가구만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았고 나머지 4가구는 이제 배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들 눈 뒤집히죠. 임차인들 그 전세보증금이 자기 전 재산인데 이거 못 받으니까 당연히 임대인 집에 가서 따지겠죠. 그랬더니 임대인은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임대인 아들이 나와요. 아들이 나와서 뭐라는 거죠. 아, 자신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좀 가 계시라고. 누가? 아들이 책임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한다고. 임차인들이 가서 요구했던 건 뭘까요? 보증금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했겠죠. 우리가 못 받은 보증금, 네 사람이 못 받은 보증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떠들고 있는데 막 주장을 하는데 임차인 아들이 나와서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시고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말뜻은 임차인의 아들이 책임지고 보증금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임차인들이 생각을 그렇게 한 거고, 아들의 해결 방법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고 책임지고 드릴게요가 아니고 책임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하겠다. 그랬으니까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다 책임지고 주겠다는 뜻은 아닌 거야. 아들은 어떻게 임대인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돈을 대출받아서라도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전달하는 것만 가지고도 최대한 해결 아닙니까? 아버지 안 계신데 와가지고 계속해서 떠들면 뭐해? 근데 임차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은 거죠? 아들이 준대 그러고 간 거겠죠. 근데 제가 혹시 그렇게 해서 저는 아마 판사가 안 되는가 봐요. 제가 판사 같으면 이거는 달리 해석했을 것 같아요. 임대인의 아들이 나와서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고 했으면 아들이 보증금 돌려주겠다라고 해석했어야 되는데 이때 판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들을 찾아가 임대차 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자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 말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판례 전문에 보시면요, 해결 방법이 오직 보증금 지급만이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이런 문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거야.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서 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임대차 보증금은 반환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사실상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 아들이 제가 책임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상황이 되면 주겠다 그런 뜻이죠. 이런 건 주옥 같은 말씀이야. 소장님 현장 나가면 이런 거 많이 써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완전히 주옥이야. 주옥 이런 건.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쓸 것도 없어. 동그라미 3번에 보충적 해석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보충적 해석이 결국은 뭐란 얘기죠? 판결로 가서 제3자 시각에서 판단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행위는 최종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보충적 해석에 의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지만 주로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는 얘기는 법률행위의 90%가 계약이다 그 얘기잖아요. 예, 주로 계약에서 문제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나와요. 자,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법률행위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의사표시의 내용이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면서 내가 내 집 3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에게 팔겠습니다. 3억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3억은 좀 그렇고 2억 8천만 합시다. 그랬더니 그럼 2억 9천에 합시다. 그래서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로 합의하면서 의사표시 내용 아닙니까? 가운데 있는 집 팔겠소 3억입니다. 3억은 너무 비싸니까 2억 8천만 합시다. 그러면 2억 9천에 합의합시다. 중간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의사표시의 내용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럼 그 법률행위 좋습니다라고 했으면 팔겠다는 물건은 가운데 거. 여러분이 나에게 주겠다는 금액은 얼마예요? 2억 9천이겠죠. 이게 의사표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의사표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법률행위 뭐라 그러죠?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적. 여러분은 소유권 취득하려고 그랬죠? 어떤 소유권? 가운데 있는 거. 저는요 2억 9천을 취득하고자 했죠. 뭐를 주고? 가운데 있는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나는 금액으로서 2억 9천의 처분권을 취득하겠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인 거예요. 법률행위에 있어서요.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치 않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해석을 하는데 목적이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목적을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그럼 이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인 관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인 관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무슨 사실인 관습이 여기서 등장하냐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목적이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목적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이미 다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인 관습이 있느냐 없느냐. 그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인 관습이요. 사실인 관습마저 없다. 그럼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임의 규정이 이거보다 더 뒤네. 왜 사실인 간섭보다 임의 규정이 후순일까요? 임의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해버릴 수 있는 규정들이잖아요. 사실인 간섭이 임의 규정을 늘 배제해왔던 사실인 간섭이 있다. 그러면 임의 규정보다는 사실인 간섭이 먼저 해야 되죠. 사실인 간섭은 둘이 거래하면서 쌓였던 관행이잖아요. 그럼 둘이 거래하면서 쌓였던 관행이 있으면 임의 규정보다 먼저 해야지. 임의 규정은 쌍방이 합의한 게 없으면 그때 등장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어저께. 그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 세 번째고 임의 규정마저 없대는 거야. 그럼 네 번째 뭐죠? 신의칙이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기준이. 요거는 요 순서만 아시면 돼요. 요 순서만. 그래서 목사 임신이죠. 순서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 제일 먼저 뭐라고요?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 그럼 강행 규정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강행 규정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강행 규정은 어디 있어요? 여기 적법해야 된다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타당성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목적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서 제일 먼저 제1차적 해석 기준이 뭐다?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 간섭. 그 다음에 임의 규정. 그 다음에 신의칙.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요 순서입니다. 요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암기한 대로 배운 대로 안 풀어서 틀려요. 이거는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 요 순서 이건 뭐 간단하게 암기됐죠. 여기 적어놓고 제가 물어볼게요. 아시겠죠? 이게 시험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틀리는 지문들이 이거예요.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이 제1차적 기준이 된다. 자, 법률행위 해석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이 제1차적 기준이 된다. 맞아서 틀렸어요. 그죠? 또 틀렸죠? 그렇게 해서 쭉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적어놓고 물어보는데 1차적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 근데 강행 규정이 없을 때 목적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2차적 기준이라는 얘기잖아요. 강행 규정이 있으면 그럼 강행 규정이 1차적 기준이라는 뜻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기본서만 열심히 보면은 되긴 하는데 설명을 안 듣고 기본서를 열심히 보면 이런 말에서 깨진다고. 제가 분명히 강행 규정 어디 들어가 있는 거라 했어요? 목적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지문에 뭐라고 나왔다? 해당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목적이 제1차적 기준이 된다. 그럼 결국은 목적은 2차적 기준이라는 얘기잖아. 1차적 기준이 뭐고? 강행 규정이고. 하지만 암기는 맨날 목사 임신 그러면서 목이 1차라고 얘기하면서 그 문장 속에는 지금 목적이 2차적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장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 강행 규정은 이 목적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지문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 지문은.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순서만 거기 보니까 양쪽 가로 2번에 해석의 순서 나오죠? 해석의 순서.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신의 성실의 원칙 순서다라고 해서 앞 글자 가지고 목사 임신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이거 갖고 얼마 전에 저한테 항의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임신을 하시냐고. 그래서 난 또 목사님은 남자분만 계신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 여자 목사님 임신한 게 잘못된 거 아니구만. 그죠? 뭐 신성 못 오겠다라고 해서 또 한 번 또 예.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보면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자, 됐어. 공부 순서만 아시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의사표시 다시 나오죠. 215페이지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칠판 볼게요. 의사표시란 말은 의사와 표시란 말이 서로 결합이 된 말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먼저 나누어지고 이 의사가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의사표시는 크게 나누면 의사와 표시라고 하는 걸로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아주 잘게 나누면
내심적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 그리고 표시행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더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아시겠죠?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15페이지에 파란 글씨 2번에 보면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라고 해서 4개 지금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 표시행위인데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만 그냥 구분하면 돼요. 그리고 효과의사는 2번에 보세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구분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넘겨보세요. 나머지 보실 거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의사표시 본질에 관한 이론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오른쪽에 보니까 절충주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의 태도를 보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이론이 뭐냐면 결국은 의사표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내심적 효과의사다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 의사주의다. 그러니까 의사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표시주의는 뭐냐면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중심으로 한 표시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법률행위를 해석해야지 다른 거는 크게 감안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표시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할 때는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평화주의적인 것처럼 등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명 박쥐주의. 아, 박쥐가 아니구나. 절충주의구나 참. 항상 그런 애들 있죠. 아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평화주의적인 것처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회에서는요. 박쥐. 박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요? 절충주의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히 가미하는 걸 뭐라 그런다? 절충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절충주의예요. 우리 민법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민법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무조건 다 뭐예요? 의사주의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의사주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재산상 법률행위는요, 표시주의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또 의사주의에 의하네. 이건 재산행위잖아. 이건 재산행위. 가족법상 행위는 전부 의사주의밖에 없죠. 자연적 해석에 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재산상 법률행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표시주의고 일부는 의사주의에 따르고 있죠.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예요. 지금 의사주의가 뭐고 표시주의가 뭐고 절충주의가 뭔지는 설명을 했고, 여긴 깊이 볼 게 없는 거야. 의사주의는 뭐죠? 내심적 효과의사가 중심이다. 표시주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중심으로 한 표시행위가 의사표시의 중심이다. 박쥐주의는 박쥐라고 한다. 절충주의는 두 개 적당히 섞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 민법은요, 신분행위는 무조건 의사주의, 재산상 법률행위는 대부분이 이거고 일부만 이거. 그럼 두 개 섞었잖아요. 그럼 그건 뭐죠? 절충주의죠. 근데 절충주의인데 별로 안 좋아해. 한국 사람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재산상 법률 관계는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운 의사주의다라고 해서 절충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 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90%, 99% 이상이 표시주의고 일부만 의사주의잖아요. 그래서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운 뭐다? 절충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요, 2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민법의 태도 보이시죠? 찾으셨나요? 거기 절충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만 다 줄치면 돼요. 우리 민법은 표의자 보호와 상대방의 신뢰 및 거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재산상 행위에 대해서는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진위가 절대적으로 중시되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뭐다? 의사주의다. 자, 그거 정도만 보시고 그 밑에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나오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표시는 어떻게 된다?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그렇죠? 근데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공부할 수 없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유형을 민법에 정해놓고 요거 빼면 싹 다 정상.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 공부한 거 빼면 나머지는 다 뭐죠? 정상. 아시겠습니까?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